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딥 뉴럴 네트워크 잘하기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아봤던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는 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라고 배웠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오늘 몇 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했던 실습을 잘 떠올려 보시면요. 레이어를 깊게 쌓거나 넓게 쌓아서 XOR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즉, 여러분이 다루고 있었던 하나의 리그레션 유닛 자체를 여러 개 모아서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입력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이런 게 출력이라고, 출력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할까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입력과 출력 사이에 층이 하나뿐이면 퍼셉트론이었고, 이와 같은 층이 이렇게 여러 개 쌓일 수 있었죠. 네. 지난 시간에 가장 XOR 문제를 풀기 위해서 층 두 개를 썼었고요. 그거를 또 깊게 쌓을 뿐만 아니라 와이드하게 쌓을 수도 있었죠.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깊게 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이랑 같이 더 좋은 신경망 만들기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문제점은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그 XOR 문제를 결국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네,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2개 이상 사용해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사람들은 이제 깊게 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깊게 쌓으니까 어려움에 봉착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죠? 네,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배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즉 에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갱신할 때 갱신할 수 없는 값, 즉 그냥 그레디언트 미분값이 사라져 버려서 이 이후에는 웨이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웨이트가 갱신되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힐튼 교수님이 이와 같은 잘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이 두 가지를 집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우리가 잘못된 활성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웨이트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성 함수를 잘못 쓰고 있었고, 그렇다면 어떤 활성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초기화를 잘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던, 지금까지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먼저 활성 함수라고 불리워지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신경학적으로 볼 때 뉴런 발사의 과정에 해당합니다. 즉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 모사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저런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 신호가 끊기지 않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통과할 때 이네이블이 되고 통과 못할 때 디스에이블이 됐었어요. 즉 액티베이션 펑션이란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볼 때는 뉴런의 발사 과정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최종 출력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보내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를 모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우리의 수학적 수식에 반영이 되었겠죠. 자, 뉴런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보낼 때 입력 신호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호를 보내고요. 그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거였죠. 시그모이드 한번 예시를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시그모이드는 0.5 이상이면 1이라고 하는 신호를 출력하고요. 0.5 이하의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출력하지 않았었습니다. 활성함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매우 상이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인공신경망을 더 좋게 디자인하기 위한 수많은 활성함수를 제안하고 있고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학계에 발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스텝 펑션인데요.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 같고 전기 회로 시간에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0과 1의 신호가 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림을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스텝 펑션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다음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0을 기준으로 1이 되는 이진함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스텝 펑션은 미분이 불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우리와 같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웨이트를 갱신하고 있는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스텝 펑션은 신경망의 활성함수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활성함수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는 미분이 가능하다. 즉, 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느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과정이 결국 웨이트를 갱신할 때 각 노드 위치에서의 편미분 값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사용되었던, 즉 단일 퍼셉트론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함수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활성함수였죠. 어떻게 생겼었죠? 입력을 0과 1 사이로 정규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었죠? 들어오는 어떤 입력이든 0과 1 사이로 정규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안타깝게도 미분값이 작아요. 특히 어떤 구역을 잘 살펴보면 되냐면 여기를 떠나서 이 뒷부분이나 이 맨 뒷부분, 맨 앞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즉 점점 이렇게 바운드리가 넓어질수록 실제 미분값이 너무 0에 가까워지다 보니 어떻게 된다?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분값을 곱하니까 실제로 계속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경망 학습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되죠. 자, 아무리 앞에 큰 값이 있어요. 100이라는 값이 있다 하더라도 0.01 하면 1이 되어버리겠죠. 즉, 이 뒤에 곱하는 값, 이 미분값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이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딥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곳에서, 즉 3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파이토치를 통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점점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반복할수록, 즉 에포크가 늘어날수록 이 코스트라고 하는 손실함수가 있는데 원래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된다? 뭐 발산을 한다거나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한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무한대가 떠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완하고자 제한된 활성 함수가 이렇게 탄젠셜 함수인데요. 입력을 마이너스 1에서 1로 정교화하는 함수에 해당합니다. 시그모이드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물론 뱅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는 하는데 시그모이드보다는 덜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곱하는 값이 커요. 근데 심지어 이 시그모이드는요, 요 안에서의 기울기 값도 작아서 계속 예를 들어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곱해갔을 때 값이 작아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결론은요, 시그모이드보다는 사람들이 탄젠셜 함수를 통해서 뱅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자, 가장 인기가 많은 활성 함수 ReLU, 렐루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양수에서는 다음과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냥 리니어 펑션이고요. 음수에서는 0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0보다 작으면 아예 출력해주지 않아요. 즉 미분값을 일부러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도록 설계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레디언트 뱅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니어 펑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넌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계속 쌓을 수 있게 되죠. 레이어를 계속 쌓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이런 유닛을 쭉쭉쭉쭉 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점은요, 지금 매우 작네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시그모이드 함수나 탄젠셜 함수보다 6배 정도 학습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잘 보시면 다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연산이 존재하는데 이 렐루에는 그런 연산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학습도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 지금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활성함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렐루 뒤로 리키 ReLU나 뭐 ELU 이런 것들이 심지어 맥스아웃이란 그것도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때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는 ReLU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키 ReLU 한번 볼까요? 이런 다잉 ReLU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함수입니다. 어떤 의미냐? 0보다 작은 구간을 이렇게 ReLU는 0보다 작은 구간을 다 모두 0을 출력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다잉 ReLU 현상입니다. 저렇게 죽이지 말아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좋은 학습, 잘 되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리키 ReLU 보면 이렇게 선형인데 기울기가 0.01인 거예요.
차이 딱 여기 있습니다. 0이 아니라 0.01 곱하기 x. 그래서 실제로 요 방법론을 발표한 논문의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리키 아리엘류 성능이 아리엘류보다 좋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 보면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니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ELU는요, Exponential Linear Unit이라고 하는 용어의 줄임이고요. ReLU의 스레솔드를 마이너스 1로 낮춘 함수를 이렇게 Exponential X를 이용하여 근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여기죠. 요렇게 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요 부분은 같고요. 어쨌든 똑같이 ReLU의 다잉 ReLU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아이디어이고요. 앞에 있는 리키 ReLU에 비해서 장점은 제로 센트로이드 출력값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데이터 정교화 과정, 그러니까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나온 출력 자체도 정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요, 요 리키 ReLU나 ReLU와 달리 이 ELU는 익스포넨셜 계산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즉, 요 두 녀석은 익스포넨셜에 대한 연산을 하지 않는데 요 ELU는 익스포넨셜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값이 제로 센트로이드에 가깝게 나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룰 때 정교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었죠? 잘 떠올려 보세요. 네. 데이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분포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길게 데이터가 생겨 있을 때는 네. W의 값이 진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습되어지는 웨이트가 일정하지 않고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정교화라는 과정을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으로 거쳐야 된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를 통과하는 데이터들도 정교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매우 더 학습시키기에 용이합니다. 맥스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ReLU와 리키 ReLU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함수로 생겼는데 실제로 이런 ReLU의 변형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제안됐다라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ReLU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잉 ReLU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ReLU 함수와 달리 뉴런에 대한 파라미터가 2배를 갖기 때문에 전체 파라미터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연산량이 증가하진 않겠죠. 별도의 익스포넨셜 형태를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연산량이 늘진 않지만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사용은 늘어난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결론을 낼게요.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라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교수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ReLU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ReLU의 다양한 변형들이 있죠. 리키 ReLU, ELU, 맥스아웃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ReLU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분류, 선형, 회귀 이외에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즉 NN 모듈을 사용할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설계해야 될 텐데 그때 ReLU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혹시 성능이 더 잘 나올지 모르니까 ReLU 다음에 제안된 녀석들을 시도해 봅니다.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왔다면 ReLU를 교체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여전히 ReLU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는 실제 액티베이션 펑션별 성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는 여기 있는데요. ICLR 2016이라고 하는 학술대회가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머신러닝으로 유명한 학술대회인데요. 이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게 10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분류 문제를 푸는 데이터셋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맥스아웃과 ReLU, 탄젠셜, 시그모이드가 있을 때 시그모이드는 학습이 안 됐고요. 탄젠셜 함수는 학습이 됐고 ReLU가 좀 더 탄젠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맥스아웃이 ReLU보다 성능이 우수했네요. 이게 실제 91.75%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이니셜 메소드는 여러분은 다 배우지 않고 뒤에서 지금 바로 이 두 가지 배울 건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그 고정시켜야 되는 변인을 이렇게 이쪽으로 특정 초기화 방법을 고정시켜 놓고 변인을 이렇게 활성함수로 놓고 보면 확실히 최근에 제안되어 있는 방법론들이 좀 더 우수한 분류 성능을 가져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파 10이라고 불리워지는 데이터셋은 다음 그림 보는 것처럼요. 10가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 여기는 새고요. 여긴 개예요. 그리고 개구리, 말, 배, 트럭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영상은 32 x 32 픽셀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총 6만 개의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행기는 0, 자동차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럭은 9번으로 10개의 클래스로 라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비록 영상이 2D 32 x 32로 생겼지만 이 녀석을 어떻게 가공해서 사용하시면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쭉 눌렀어요. 이 32 x 32를 요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총 32 곱하기 32의 차원의 1D 벡터를 처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인공신경망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힐튼 교수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DNN을 학습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똑똑한 방법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초기화를 해야 될까요? 살펴봅시다.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에포크라고 불리워지는, 즉 학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계속 할 건데 이 코스트를 살펴보시면 이게 손실, 에러 값이었죠. 같은 모델인데 동일한 DNN 모델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때랑 ReLU 함수를 사용할 때랑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났어요. 이 그림에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매번 ReLU를 실행할 때마다 수렴하는 그림의 정도가 다르죠. 동일한 모델인데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랜덤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랜덤 이니셜이 어떤 값이 걸리냐에 따라서 지금 학습되어지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즉 매번 결과가 상이하더라도 놀라지 말라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랜덤 시드에 의해서도
학습의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림을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초기화 방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요. 선형 회귀 같은 알고리즘을 할 때 여러분은 W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난수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점은 어떤 거냐? 특히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깊은 신경망에서는 W가 0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네.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W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갱신되는 W는 어떻게 W를 갱신했었죠? 여러분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다음 이렇게 W를 결정짓는 방법은 T 플러스 2는 어떻게 했었죠? 요 미분값에 미분값만큼 이동시켜서 업데이트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요 알파 값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둘게요. 그래서 결국 요 웨이트 값 자체가 0이 되면 갱신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W를 0으로 초기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할 것, 절대 0으로 초기화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단 기존에 사용했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난수를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깊은 신경망을 설계할수록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레이어를 정말 깊게 쌓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도대체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냐? 너무나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제안됐던 방법론 중에 하나는 이렇게 RBM이라고 하는 볼츠만 머신 방법이었어요. 서로 붙어있는 두 가지의 네트워크, 앞뒤에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서로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초기화를 하는 건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RBM까지를 기억하길 바라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초기 나왔던 RBM은 너무 복잡도가 높았고 그래서 2010년도와 2015년도에 학자들이 좀 더 좋은 방법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몬트리올 대학의 벤조 교수님은요. 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소개를 했고요. MSRA에 있는 지한선 박사와 같이 연구한 카이밍허 박사는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카이밍허, 카이밍해라고 있는데 해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두 방법론은요 서로 매우 유사하고요. 핵심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노드의 입출력 수에 비례해서 초기 값을 결정짓는 방법입니다. 즉 이 노드가 W와 B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드에 유입되는 입력의 수와 출력의 수로 이 W와 B 값을 초기화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같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넘파이라고 불리워졌던 방법론을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펜인, 펜아웃이 쓰여 있죠. 이게 input, pen인이라는 의미가 인풋의 수, 펜아웃이 출력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넘파이 말고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수님이 지금 요 링크 걸어뒀죠? 저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토치 NN init이라고 하는 매뉴얼에 다양한 초기화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이 자비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수학적 수식에 의해서 초기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용 방법 이그젬플로 이렇게 쓰여 있네요. W를 3/5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W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서로 초기화를 해준다. 실제 구현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저 수학 함수를 구현하고 싶어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파이토치 매뉴얼에 그 함수에 간 다음에 소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부터 나는 좀 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 수학적 수식이 어떻게 파이썬으로 구현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친구들은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셔도 좋고요. 굳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카이밍해 방법론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함수입니다. 매뉴얼에서 토치에는 init 카이밍어 언더바 노멀이라고 하는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역시나 펜모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일로 들어갈게요. 어쨌든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복잡도가 높은 RBM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기억하셔야 되는 초기화 방법론은 이렇게 자비의 방법론과 카이밍의 방법론을 통해서 초기화를 하면 된다. 교수님은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 방법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건 경험적인 거라서 두 방법론 중에 어떤 거를 쓰든 여러분의 자유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학계에 보고된 초기화 방법론에 따른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교수님이 소개했던 그 논문인데요. 동일한 모델이지만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SRA가 카이밍어 방법론이고 실제로 맥스아웃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방법론은 모두 다 학습을 했고 좀 더 다른 방법론이 제안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살펴만 볼게요. LSUV라고 하는 방법론이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이니셜 메소드만 사용할 뿐인데 성능이 91.75에서 93.94로 올랐죠. 자,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미니마의, 즉 글로벌 미니멈 및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번곡점에 수렴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이미 이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지역국 소점이 정해져 있는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초기화 방법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이런 초기화 방법,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한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연구가 끝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너무나 활발하게 지금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교수님은 가장 지금까지도 다양하고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부터 또 한 가지 DNN 학습 잘하기 드랍아웃 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피팅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부터 하는 수업의 방향성이고요. 우리가 가장 아래와 같은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학습
학습되어지기 원하는 방향성은 이런 방향입니다. 내가 학습해서 얻은 수학 함수가 데이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표현하고 있는 수학 함수인가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은 오버피팅 되었다고 얘기하고 왼쪽과 같은 상황은 언더피팅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너무 과도하게 현재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학습한 경우를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하고요. 문제가 있어요. 오버피팅 시켰을 때 이 현재 데이터에 대한 에러값, 로스는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대응력을 전혀 상실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과정을 잘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답을 내길 바라는 게 아니죠. 앞으로 만날 새롭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새로운 질문을 던져요. 야, 이 사진 보여주면서 혹은 이 데이터 보여주면서 이게 당뇨병이야? 아니야. 혹은 이게 뭐 분류 문제 중에서 개야? 고양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교수님이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개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학습 모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답을 뱉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피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학습하는 과정 도중에 내 모델이, 내 DNN, 딥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면 조금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판단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서로 독립이었죠. 디스조인트한 상태입니다.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매번 이 에러 값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학습되어진 W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이게 학습이 진행되는 방향이니까요. 이런 거를 에포크라고 하거나 혹은 이터레이션이라고 했었어요. 자, 학습이 진행되면서 계속 로스 값이 떨어지죠. 트레인 데이터요. 왜냐면 트레인 데이터만 가지고서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트레인 데이터는 에러 값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측정해 보는 거죠. 어느 순간 테스트 데이터가 에러 값이 같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점을 중심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에러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인데 지금 보면 트레인 데이터만 에러가 작아지고 테스트 데이터는 에러가 커지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과도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값에, 이 결과값에 해당이 되겠죠. 자, 아무튼 오버피팅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최대한 오버피팅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는 것은 머신에게 하여금 굉장히 일반적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빠질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피처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리던던트한 피처가 없도록 하는 게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됐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요.
앞쪽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 W를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어요. 로스를 디자인할 때 W를 제약을 걸어서 컨트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정규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방법론은 실제로 우리가 깊은 신경망, 딥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한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드랍아웃이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드랍아웃이란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공동 적응을 방지하여 신경망의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구글이 제안한 정교화 기술이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돼요. 결국 드랍아웃이라는 용어는 신경망에서 유닛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한다? 신경망 유닛을 제거한다. 자, 원래 학습을 할 때 이게 입력층, 이게 은닉층, 이게 출력층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레이어 2개짜리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모든 연결이 다 노드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노드를 끊었어요. 이렇게 끊는 겁니다. 학습할 때 그 노드를 임시로 끊어요. 여기서 유닛을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서 W 갱신을 하는 겁니다. 즉, 한번 학습을 할 때 모든 W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일부 W만 갱신하는 방법,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론을 학습 시 적용을 했더니 과적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연결, 엣지라고 불리워지는 연결을 끊어야만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또 파라미터인데요. 보통 0.3 혹은 0.5 정도를 끊으면, 즉 여기서 얘기하는 0.3은 확률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한 30%를 끊거나 50%를 끊으면 DNN 학습에 과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라는 결론을 학자들이 낸 겁니다. 자, 이놈은 왜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드랍아웃이라는 게요, 정해져 있는 녀석을 모든 학습 동안에 계속 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랜덤하게 드랍아웃을 만약에 0.3이라고 교수님이 설정을 했으면 매번 30%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교수님이 노드를 총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서 1번, 3번, 5번을 끊었다가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중에서 4번, 7번, 8번을 끊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서로 다른 엣지를 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학습은 결국 집단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앙상블 모델과 같은 학습 효과를 나타내더라. 즉 전문가 그룹이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A, B, C 그룹, 그 다음에는 B, C, D, E 그룹,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의 서브셋 그룹에게 질문을 하다 보니 매번 다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조금씩 더욱더 똑똑해지는 모델을 학습하게 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방법론 자체가 좀 이지하잖아요. 좀 쉽잖아요. 이런 게 정말 동작할까? 라는 의심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론이 처음 제안됐을 때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됐고, 한때 드랍아웃은 정말 너무너무 널리 쓰이는 레이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랍아웃은 매뉴얼에서 이렇게 토치 NN 드랍아웃에서 레이어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P 값이 바로 교수님이 얘기했던 전체의 몇 프로를 끊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녀석에 해당이 됩니다. 설정하지 않으시면 디폴트가 0.5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중간에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잠깐 나와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앙상블이란 통계학과 기계학습에서 앙상블 학습법은 학습 알고리즘을 따로 쓰는 경우에 비해 더 좋은 예측 성능을 얻기 위해 다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요. 한 가지 특정 알고리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K개의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이 바로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공신경망,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아야 된대요. 그래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인간처럼 해결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깊게 쌓으려니 뭐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와 같은 과적합되는 문제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론들이 제안되기 시작한 거죠. 활성함수를 잘 써야 됩니다. 가중치 초기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랍아웃과 같은 방문론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팁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RELU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NN, 여러분이 설계하는 NN 리니어 에다가 RELU 붙이고요. 드랍아웃 붙이시면 돼요. 아까 드랍아웃이 뭐였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드를 끊어서 그 웨이트는 이번 학습 단계에서 갱신되는 거를 쉰다.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라는 걸 결정짓는 녀석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쌍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면 리니어 더하기 활성함수 이렇게 시그모이드 이렇게 모으고 리니어 더하기 활성함수 이렇게 계속 쌓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교수님이랑 같이 실습하면서 쌓을 건데요. 이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NN, RELU, 드랍아웃을 하나의 블락으로 쌓는다. 혹은 오늘 교수님이랑 이것도 할 겁니다. NN, RELU 쌓기 이렇게 또 NN, RELU 또 NN, RELU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교수님이랑 계속 했던 그림을 밑을까지 못 그리는데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게 레이어 2개, 레이어 3개 이런 식으로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DNN이라고 불리워지는 딥러닝 방법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수님이랑 같이 실습을 하면서 좀 더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